화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나는 고객 인보이스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마시던 보리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발신 지역번호가 눈에 익었다. 아버지 김정수의 옛 휴대전화 번호에서 5자리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여기 김혜원 씨 맞으신가요? 상대방은 목소리가 다소 거칠었지만 예에 바르게 물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유성진이라고 합니다. 봉천동에서 성진 앤티크라는 고가 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가게에 들어온 물건 중에 혜원 씨와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떤 물건이요? 나무 공구함입니다. 수제 참나무로 만든 거고 이음새는 제법 정교한 꼬리 이음 방식이에요. 오래된 황동 경첩도 그대로고요. 내부 비밀 칸에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전체 이름과 날짜까지요. 숨이 멎는 듯했다. 누가 맡긴 건가요? 아니요. 지난 주말에 경매로 구입한 유품 중 하나예요. 봉천동에 있는 어떤 집에서 나온 건데 혹시 박동훈 씨 가족과 관련 있으신가요? 나는 책상 스탠드에 걸어두었던 출입증 목걸이를 벗어놓고 5분 만에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전은 몸이 기억하듯 자연스러웠지만 손은 운전대 위에서 꽉 쥐어진 채였다. 아버지 김정수는 40년 경력의 목수였다. 조용하고 치밀한 분이었다. 그 공구함은 내가 10살이던 해 우리 집 차고에서 만드셨다. 나는 그가 나무의 각을 3번씩 재고 모서리를 손끝이 무뎌질 때까지 사포질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건 단순한 공구함이 아니었다. 그의 유산이었다. 3년 전 단열재 먼지를 오래 마신 탓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그 공구함을 집차고 보일러 옆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다. 누구 손도 닿지 않게. 이번 전날 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거야. 원래부터 너 주려고 만든 거야. 장례식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어머니 이미숙은 재혼하셨다. 그 사람이 바로 박동훈, 그리고 그 아들 박지훈이 집에 들어왔다. 이상만 크고 뿌리는 없는 사람. 세상이 자기 무대라도 되는 양 살아가는 타입이었다. 나는 성진 앤티크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위종이 조용한 가게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유성진 씨는 나이보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살아온 듯한 사람이었다. 철퇴 안경, 골덴 자켓, 조심스럽지만 다정한 눈빛. 그는 조용히 가게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에 있습니다. 나는 걸음을 옮겨 그 앞에 섰다. 바로 그 공구함이었다. 나무는 전보다 조금 어두워졌고 잠금새는 기름칠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손잡이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끌통 아래 숨겨진 칸을 열어봤어요. 유성진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름이 보이더군요. 그냥 바닥에 두기엔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 하나 크기의 얇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다. 가짜 패널 뒤에 숨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희미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혜원에게 봉천동 창고 3대 12호. 아마 혜원 씨가 찾길 바란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였다. 채트 GPT 세드. 그들은 그 공구함을 팔아버렸다. 나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공구함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나만을 위한 무언가는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저녁 7시 조금 지나 부엌에서 그들을 마주쳤다. 천장등은 희미하게 윙윙거렸고 모든 것이 실제보다 오래된 것처럼 노란 빛을 뿜고 있었다. 이미숙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려는 듯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며 앉아 있었다. 박동훈 새아버지는 그녀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치 곧 판결을 내릴 판사처럼. 박지우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이어폰 한쪽을 귀에서 빼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수직 통합에 대해 뭔가 설명 중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셋 모두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공구함.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무언가를 빌려간 듯했고 아니면 훔친 듯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혜원아, 오늘 밤엔 안 올 줄 알았는데. 나는 공구함을 조리대 위에 놓았다. 세게도 부드럽게도 아니게. 이거 팔았어. 방은 조용해졌다기보다 얼어붙었다. 박동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거의 무표정. 하지만 살짝 죄책감이 비쳤다. 박지우는 스크롤하는 척했다. 내가 물었잖아. 나는 한 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공구함. 너희가 판 거야. 그냥 오래된 도구였잖니. 이미숙 어머니가 답했다. 그 말투는 이성적이고 이미 준비된 듯했다. 그 유품 감정 사왔을 때 기억하지? 별로 가치 없다고 했잖아. 가치. 현금으로. 나는 뚜껑을 열고 내부 패널을 가리켰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 넌 열어보지도 않았지. 그렇지? 박동훈은 내 손짓에 손을 들며 말했다. 이런 걸로 싸움 만들 필요는 없어. 지훈이 프로젝트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했어. 이건 그냥 좀 무난한 방법이라 생각했지. 무난. 나는 되물었다. 너희가 가진 것도 아닌 걸 팔아놓고. 그건 가족에게 남긴 거야. 이미숙 어머니가 반박했다. 집이랑 차고까지 다 네 명이인 거 너도 알잖니.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 뒤의 식탁은 여전히 긁힌 자국이 있었다. 어릴 적 추석 명절에 아버지가 송편 자르다가 칼이 미끄러졌던 그 자국. 나는 크레용으로 그 자국을 따라 그리며 놀았었다. 그건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 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덧붙였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나 여기서 월세 내고 있어요. 시세보다 62,000원 싸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지훈이 결국 입을 열었다.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로. 그 공구함이 그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스타트업 초기 자금이 좀 필요했어요. 앱은 잘 되고 있어요. 덴버에서 UX 디자이너도 영입했어요. 웰니스 브랜드 했던 분이에요. 되게 미니멀한 감성이고요. 미니멀리즘이라.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구를 가져다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기로 했구나. 그 말에 이미숙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혜원아. 이런 쓴소리 누구한테 도움되는 줄 아니? 너는 항상 안정적이고 현실적이었지. 모험 같은 건 안 했잖아. 그게 너고, 그건 괜찮아. 근데 지훈이는 뭔가 만들고 있잖니. 넌 지키는 거고, 그건 다르다고. 그때였다. 그녀가 박동훈과 결혼한 이후 계속 갈고 다듬던 칼끝이 드러났다. 나는 조용했고, 믿을 만했고, 많은 걸 바라지 않았던 딸. 그래서 많은 걸 받을 자격도 없었던 딸.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박지훈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국 남의 기억을 담보로 한 신용 한도와 같았다. 지훈이한테는 그 돈이 꼭 필요했어. 박동훈은 그렇게 말했다. 그 목공 워크숍 아이디어 말이야. 자금이 좀 필요했어. 그 공구함은 그냥 한쪽에 오래된 채로 놓여 있었잖아. 그럼 물어봤어야지.
나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우리는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지. 이미숙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나는 공과만으로 손을 뻗어 다시 그 나무 조각을 꺼냈다. 부엌 천장 불빛 아래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건 그냥 상자가 아니야. 이건 메시지야. 방향이야. 근데 넌 그걸 고철처럼 팔았어.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내일 봉천동 갈 거야. 나는 말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박동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부엌을 나서고 있었다. 봉천동 창고는 낮은 언덕 끝에 폐타이어 쌓인 공업사역, 담쟁이 덩굴에 둘러싸인 철망 울타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해에 데워진 아스팔트 냄새, 녹슨 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방문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3대 12호 앞에 차를 세웠다. 아버지가 새겨넣은 주소가 여전히 내 재킷 안주머니에 접힌 채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고 관리자 김상규는 낡은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상규라는 이름표가 실밥이 풀린 채 달려 있었다. 그는 클립보드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제 아버지 김정수 씨가 여기 창고를 하나 빌리셨을 거예요. 3대 12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유지되고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는 한번 눈을 깜빡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수. 아, 기억나요. 선불로 10년치 내셨어요. 열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는 클립보드를 건넸다. 비상 접속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나는 사인을 하려 손을 뻗었는데 손끝이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다. 금속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갔다. 천장에서 달랑 하나 달린 백열등이 켜지며 안이 드러났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에 순간 스테이징된 세트장인 줄 알 정도였다. 박스들이 반듯하게 쌓여 있었고 큼직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수공구, 마감 오일, 설계 스케치. 저편 벽에는 천으로 덮인 무언가 큰 물체가 있었다. 나는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동식 목공 트레일러였다. 고등학교 때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짙은 녹색 도색, 벽면을 따라 나열된 금속 선반, 그리고 구석의 낡은 의자. 내가 인두를 떨어뜨려 그 으름이 생긴 자리까지 그대로였다. 그 트레일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쪽 벽면에는 금속 캐비닛이 하나 서 있었다.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오래된 자물쇠 상자. 왼쪽에는 움푹 들어간 찌그러짐이 있었고 한때 김정수 맞춤목공이라고 적힌 라벨은 거의 발에 있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열쇠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예전처럼 의자 아래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봉투. 아버지의 필체로 잉크는 약간 발에 있었지만 분명했다. 두툼한 검정색 장부. 수십 페이지로 빽빽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폼 안에 고정된 USB 드라이브.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게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이 순간이 깨질 것만 같았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당장 열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공중에 먼지가 떠다니는 이 공방의 공기. 마치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때처럼 그는 나를 잊지 않았다. 유언장에, 집에,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지만 이곳에, 무언가를 만드는 바로 이곳에 그는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도구나 도면뿐 아니라 그 이상, 방향,
어쩌면 두 번째 시작의 기회. 채트 GPT 세드. 봉투는 천천히 열렸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삭바삭했고 그 안에는 아버지 특유의 기울어진 정자체로 적힌 단면 간격의 2장짜리 편지가 들어있었다. 혜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그 흔적을 따라왔거나 누군가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았다는 뜻이겠지. 어느 쪽이든 내가 이곳에 도착해서 기쁘다. 이 창고는 단순한 도구함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 작업의 마지막 자취가 여기에 있다. 나는 1981년 중고 트럭 한 대와 접이식 톳말 한 개로 김정수 맞춤 목공을 시작했다.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너를 먹이고 불을 밝히고 대학까지 보내는 데는 충분했지. 그 돈의 일부는 장기 계약이었고 일부는 물물 교환이었으며 나머지는 아직도 갚이지 않은 외상이었다. 검정 장부 안에는 모든 고객 기록, 자재 내역, 그리고 내가 끝내 청구하지 못한 미수금들이 정리되어 있다. 까먹은 게 아니라 시간이 언젠가 갚아줄 거라 생각했거든. USB에는 내 마지막 10개 설계가 들어있다. 가구, 수납장, 모듈 벤치, 너라면 좋아할 거야. 다 깔끔하고 다 내가 직접 만든 원본이야. 원한다면 전부 내 거야. 트레일러는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서랍 중앙 밑에 붙은 폴더 안에 명예 서류가 들어있다. 나는 너에게 집을 남기지 못했다. 그럴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남겼다. 너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 그들을 용서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분노의 시간 낭비는 하지 마라. 너는 그 이상이니까. 원래부터 그랬어. 아빠. 나는 편지를 2번 읽고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 다음 검정 장부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페이지가 갈수록 작고 조밀해졌지만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고객, 자재 비용, 그리고 거기 빨간 잉크로 동그라미 쳐진 항목. 레너 목공사, 미수금 845만 원, 2019. 단버스 목재소, 미수금 320만 원, 2018. 밀린 아파트 캐비닛 설치, 미수금 510만 원, 연락 없음. 총 2,800만 원 이상이 미집을 상태였다. 그 아래 연필로 써진 한 문장. 이걸 혜원이가 발견했다면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꼭 전해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들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폴더 안에는 상세도면, 제작 사양서, 마감 리스트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폴더 이름. 열자마자 곡선형 파도 모양의 책장이 나타났다. 기억났다. 아버지가 내가 대학 3학년 때 기숙사에 두려고 만들기 시작했던 책장이었다. 완성은 못하셨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덮었다. 분노는 없었다. 아직은. 그 대신 단단한 무언가를 받은 느낌이 있었다. 어머니와 박동훈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 고객 중 한 명이자 신뢰하던 사람인 서미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지난 봄에 법률사무소에서 은퇴했지만 생전에 유산자산 회수 전문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말한 적 있었다. 점심 무렵, 나는 최은경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슬레이트색 블레이저를 입고 조용히 웃으며 날카로운 펜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한 페이지를 손톱으로 톡하고 두드렸다. 아버님, 굉장히 꼼꼼하셨네요. 이 중 절반만 살아있는 업체라면 충분히 소송 사유가 됩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작업이 완료된 이상, 내 죽음이 부채를 지우진 않아요. 단지 가려줄 뿐이죠. 그녀는 연필 메모를 또 한 번 두드렸다. 이걸 보면 아버지께서 이걸 당신이 이어가길 바란 게 분명하네요. 나는 내 저축에서 꺼낸 착수금 수표를 그녀에게 건넸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일어나기 직전 최은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김혜원 씨, 이건 단순한 회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사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 아버지가 그 마무리를 당신이 하길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톱밥이나 설계도면이 아니었다. 구조였고, 이번에는 그 구조를 내가 직접 짓는 차례였다. 2주 후, 하나의 온라인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감성온도 스튜디오, 내부 방향성 재정비를 위한 운영 중단 발표. 해석하면 이렇다. 자금은 바닥났고 제품은 완성되지 않았으며 처음 말하던 비전이라는 것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사라졌다는 뜻.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엌의 공기가 변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늘 늘어놓던 자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조용한 저녁 식사, 짧아진 대화, 닫히지 않는 찬장 문들이 채웠다. 나는 차고에 있었다. 트레일러를 다시 열고 아버지의 오래된 도구들을 정리하며 금이 간 손잡이에는 새 나무를 깎아 끼우고 있었다. 그때 박동훈이 나타났다. 노크하지도 않고 입구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얼굴로 변호사 얘기 들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올지도 알겠네요. 오해였어. 그가 작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도구를 내려놓고 똑바로 말했다. 그건 선택이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 것이 아닌 걸 가져갔고, 이제 나는 그걸 되찾기로 선택한 겁니다. 잠시 후 이미숙 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나타났다. 입술은 얇게 다물어 있었고 시선은 차가웠다. 그 공고함은 유언장에 명시도 안 되어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차고에 있던 거고 그건 내 소유지. 그래도 그걸 당신이 팔 권리는 없었어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월세요. 반찬값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조용히 있는 대가로 돈을 냈고 당신들은 그걸 허락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때 박지훈도 따라 들어왔다.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자신감도 프레젠테이션도 야망도 사라진 채 그 안에 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미 했잖아요. 나는 천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박동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서 고소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나는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최은경 변호사가 진행 중이고 월요일쯤 정식 서류가 갈 겁니다. 이미숙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분노보다 상실감에 가까웠다. 너 아버지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아.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걸 더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따라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가 차고 문을 닫는 걸 막지 않았다. 이건 공구나 장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짓는 사람과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였다. 트레일러는 봉천 전통시장의 자갈밭 구석에 딱 맞게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말마다 꿀을 파는 낡은 트럭과 칼을 가는 노인 사이. 토요일 아침. 해는 희미한 빛으로 천천히 떠올랐다. 마치 그것도 내가 진짜 이걸 해낼지 기다리는 듯한 조용한 기운. 나는 천천히 세팅을 시작했다. 트레일러의 뒷문을 활짝 열고 접이식 테이블을 펼쳤다. 그 위엔 도마, 나무 받침대, 그리고 아버지의 미완성 도면 중 하나에서 내가 직접 마무리한 벤치를 올려놓았다. 트레일러 문엔 손으로 그린 간판이 달려 있었다. 정선 목공소, 재용전 목홍소, 정직한 선, 맞춤 목공. 이른 아침,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다. 한 남자가 단풍나무 서빙 트레이의 나뭇결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던 거랑 똑같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가격을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현금을 건넸다. 정오가 되자 작은 시장 구석에는 삼나무와 톱밥 냄새가 퍼져 있었다. 내 손은 굳어 있었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 느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성공은 아니었지만 움직임이었다. 영수증은 양철 상자에 보관했고 모든 주문은 수기로 적었다. 그 편이 더 나았다. 마치 온라인 양식이나 QR코드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다음 주 지역신문에 조그만 특집 기사가 실렸다. 누군가 내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망치 하나 들고 트레일러 옆에 선 모습. 배경에는 아버지의 로고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작업실과 유산을 복원한 딸. 그 다음 월요일, 최은경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합의 3건 확정됐어요. 그녀는 말했다. 단버스, 레너, 밀린. 총합 2,8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미 아버님 기록이 웬만한 은행보다 철저했어요. 그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 오후, 나는 수표를 들고 신협에 갔다. 창구 직원은 봉투에 찍힌 로고를 보고 물었다. 혹시 김정수 선생님 따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요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입금 전표를 건넸다. 그날 밤 나는 벤치에 다시 기름칠을 했다. 그리고 트레일러 문 옆에 조용히 세워두었다. 가격표는 붙이지 않았다. 팔려선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건 복귀가 아니었다. 계속됨이었다. 그 주 금요일 시장 가판대들이 철수하고 가로등이 켜진 뒤에도 나는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작은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에 트레일러 내부는 은은하게 따뜻했고 내 손에서는 레몬 오일과 오래된 호두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집에 가져온 인그레이빙 기계를 열었다. 기억보다 훨씬 무거웠다. 뚜껑 안쪽, 세월에 닳아 희미해진 금속 안감에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장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혜원아, 우리가 노력했다는 증거야. 그게 남는 거야. 아버지는 나무와 금속, 그리고 침묵 안에 늘 말 대신 메시지를 남기셨다. 언제나 말은 적었고, 그러나 늘 충분했다. 나는 작은 삼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다. 부드럽고 마르며 준비된 상태였다. 기계의 비트를 장착하고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김혜원, 대표, 빌린 것이 아닌 내가 만든 것. 그건 단순한 명칭이 아니었다. 바로잡음이었다. 며칠 후 사촌이
이미숙 어머니의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왔다. 지훈이 생일 저녁 모임이 있어. 작게 할 건데 혜원이가 마음 푼다면 와도 좋겠다고 했어.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2가지를 보냈다. 인그레이빙 기계 뚜껑에 새겨진 문장의 사진. 아버지의 편지를 스캔한 PDF 파일. 설명은 없었다. 필요도 없었다. 그 이후로 이미숙도, 박동훈도, 박지훈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맑았다. 그날 밤 나는 공방문을 잠그지 않았다.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공고함은 사라졌지만 지도는 작동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만약 당신도 아버지가 남긴 물건 하나를, 도구든 메모든 아니면 문 열기 전에 2번 노크하던 습관이든 간직한 적 있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유산이 유언장에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건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침묵에, 우리의 일 속에 남아요. 나도 내 유산을 다시 찾았어요. 조각조각, 천천히. 그리고 당신, 꼭 전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남기고 가지 못했던 단 하나의 물건을 조용히 꺼내 보이기만 해도 돼요. 혹은 그저 점 하나만 남겨도 좋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